제가 2012년도에 볼보 딜러로 일을 시작할 때 선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하필 볼보냐 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볼보가 중국 지리 자동차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국내의 볼보는 중국차라는 이미지가 막 퍼질 때라 안 되던 영업이 더 힘들 때였거든요. 게다가 볼보가 중국에도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진짜 중국산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래도 어떻게든 차는 팔아야 하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래 일단은 지금만큼은 스웨덴 쪽 생산이니까 이걸 강조해보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든 스티커 명함에 메이드 인 스웨덴과 스웨덴 국기를 처음 넣어봤는데요. 나중에 볼보가 메이드 바이 스웨덴과 국기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볼보는 여전히 짱깨차라고 불리지만 전세계 판매량은 약 1.7배 증가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판매량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볼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볼보차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볼보에 유리하게 작용한 외부 요인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볼보는 원래 우리나라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는 나름 1세대였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수입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미국산, 그 다음 독일산에 차례대로 밀리면서 볼보는 급격하게 그 존재감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반짝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2007년에 C30이 출시되었을 때였습니다. 진심 뒤태에 모든 혼을 다 갈아 넣었다고 할 정도로 디자인이 대단했던 지금 봐도 먹어줄 만큼 완성도가 높았죠. 뒷유리 자체가 게이트 역할을 하는 구조도 혁신적이고 테일램프가 살짝 눈웃음 형상으로 보이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C30은 기존 볼보가 가졌던 올드한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고자 큰 마음 먹고 만든 투도어 해치백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PPL도 피 빨아먹는 훈남과 야시하게 생긴 시골 여자가 거의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애 낳고 잘 살아보겠다는 영화에 나왔었죠. C30은 출시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연히 주된 요인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도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많이 팔리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당시를 전후로 국내 볼보 판매량 기록을 보면 저렇게 살짝 티가 날 정도였죠. 투도어 해치백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볼보는 C30을 통해서 모처럼만의 회사 분위기가 크게 고무되었는지 C30을 베이스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C30 전기차도 개발했었습니다. 스펙이 배터리 용량은 24kW 시에 모터 성능은 85kW로 지금의 C40과 비교해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스펙이었죠. 제로백은 10.5초에 최고 속도는 130km고 집밥으로만 충전이 가능했는데 완충에는 총 8시간이 걸렸으며 최대 150km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답니다. 당시 400대 한정에 가격이 77,000달러로 너무 비싸서 주로 관공서에서 리스로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운용되었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기술까지 연구를 했었는데 차도 이 기술도 상용화에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봐야죠. 당시에는 전기차에 대한 가능성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을 때였죠. 단 이 형님만 빼고요. 테슬라는 당시 로드스터의 시험 한정 생산을 끝내고 모델 S를 막 시장에 내놓을 때였습니다. C30은 12년형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지만 시티 세이프티나 신형 인포테인먼트가 포함된 인테리어의 변화 없이 최초의 사양을 대부분 유지하다가 13년형을 끝으로 단종되었습니다. 데뷔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원히트 원더로 그 인기가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여기에는 투도어 해치백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해치백의 최강자 골프도 16년도에 투도어 모델의 생산을 단종했을 정도니까요. 이후에 C30의 빈자리를 4도어 해치백인 V40이 대체하게 되는데요. 당시 기준으로는 엔트리급 소형 차량인데 사양만큼은 정말 대단했던 회심의 신모델 V40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1세대 C70은 소프트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풀체인지에서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3피스 하드톱을 선보였는데요.
이게 무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이탈리아의 피린파리나에서 개발해줬다고 하죠. 이 3피스 구조의 최대 장점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앞뒤로 길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찐 4인승 컨버 모델에서는 이 3피스 하드톱이 적격이었습니다. 컨버터블 모델에는 구조적으로 커튼 에어백이 들어갈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볼보는 도어에서 전개되는 에어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이를 커버할 정도로 안전에 진심이었습니다. 이후에 BMW에서도 거의 똑같은 구조의 하드톱을 3시리즈 컨버터블에 적용시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BMW 하드탑이 그래도 꽤 인기를 끌었지만 C70은 BMW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할인도 많이 했지만 전륜구동 베이스의 올드한 실내 디자인 그리고 엠블럼이 볼보였기 때문에 큰 인기는커녕 거의 안 팔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시장 센터에 뚜껑 열어놓고 세워두면서 매장 분위기나 띄워주는 소품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010년대 전후에는 수많은 메이커에서 브랜드 이미지 고취와 제품 라인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컨버터블 모델을 만들어내는 나름 감성이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컨버터블 모델이 다양하게 시장에 나오니까 IIHS에서도 컨버터블 충돌 테스트를 특집으로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볼보와 사브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별 이슈가 안 되면서 후광을 전혀 못 봤죠.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뚜껑 열리는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쉬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찐 오너는 도심에서는 일몰 후, 낮에는 경기도에서부터 뚜따 하고 다니지만 대낮인데 시내에서 그러고 다니는 운전자는 그래서 지차 아니라는 말도 있었죠. 원래 오픈카는 이렇게 대낮에 타는 게 아니에요. 대낮에 이렇게 뚜껑을 깔고 다닌다. 그러면 자기 차가 아니거나 오픈카 처음 타보거나. 네.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많지 않은 모델이고 제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을 중시하는 요즘에는 4인승 하드탑 컨버터블 모델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슈퍼카 브랜드에서나 간결한 구조의 하드탑을 유지하고 있고 찐 4인승 컨버터블 모델은 전부 소프트탑으로 회귀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향후 볼보 마크를 단 컨버터블 모델을 다시 만나보기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12년도에 포드워 해치백 신모델로 V40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큰 기대를 가졌던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완전한 세대 교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모든 면에서 버전업이 된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주야간 또는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레이더 방식 블리스가 업계 최초로 적용되었고요. 유압식이 아닌 모터 파워의 도움을 받는 조향 시스템이 채택되면서 차선 이탈을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조향 보조 기능까지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평행 주차 시에 자동으로 핸들을 돌려주는 파크 어시스트 기능도 처음 들어갔죠. 게다가 새로 적용된 디지털 계기판은 지금 나오는 것보다도 디자인이 더 다채롭고 구성, 시인성도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세가 된 베젤리스 룸밀러도 V40에서 자동차 업계 최초로 처음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볼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V40에 처음으로 양산화한 보행자 에어백도 역시 안전하면 볼보라는 명성에 걸맞는 기능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낮고 보닛이 짧은 차량에 특화된 안전장치라 요즘처럼 보닛이 긴 세단 모델이나 차고가 높은 SUV에는 불필요해서 그 적용이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치백 시장의 선구자이자 최강자 하면 이구동성으로 골프를 꼽습니다.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해치백 불모지였던 국내에서조차 골프는 출시와 더불어 대박을 쳤습니다. 저도 이때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막 출시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대비가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볼보의 신상 V40은 여러 면에서 골프보다 옵션이 좋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의 유구한 헤리티지는 이제 막 신상으로 나온 V40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고, 여기에 운전의 재미까지 고려해 본다면 V40은 골프에 비빌 수가 없다는 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문화가 된다. Timeless icon. The Golf. 당시 볼보 코리아는 TV 드라마를 통한 PPL 마케팅에도 V40을 동원하면서 홍보에 애를 많이 썼는데요. 멈췄네? 나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아주말 위해서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있는 차를 골랐지. 아쉽게도 필드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좀 길에 굴러다니면서 대중에 많이 노출이 돼야 하는데 일단 첫 출고부터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직원 특판이 생기면서 저도 이때 V40을 한 대 분양받았고, 이게 저의 첫 볼보차였습니다. 볼보의 V40이란 차종에서 주유구를 통해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V40에 악재가 되는 일이 터졌는데요. 바로 캠리스 주유구를 통한 수분 유입 논란이 터졌을 때 볼보 코리아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었고 어설펐던 일이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게 괜찮은가요? 그동안 결함을 부인했던 종국에는 케이블 뉴스에서 공중파 뉴스로까지 이 일이 커지면서 V40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기준 없이 물을 들이붓는 시험 방식도 잘못됐고, 유사한 캠리스 주유구를 가진 타 브랜드 차량도 함께 비교했어야 정확한 검증이 되었을 건데, 기준 없이 막무가내 시험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볼보가 V40에 처음 도입한 캠리스 주유구의 구조적인 문제처럼 보여진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리콜도 시행했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었고, 22년도에는 고무 커버까지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차는 18년도에 단종이 되었는데 말이죠. 한창 잘 나가야 했던 시기에 이 문제로 오랜 시간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V40은 소비자의 눈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V40은 중간에 CC 모델도 추가되었고 17년형에서는 굳이 패밀리 룩을 맞춘다고 토르망치 램프로까지 바꿔줬는데요. 지금의 볼보에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진정성 있는 페리까지 했는데도 결국 19년형을 마지막으로 후속 모델 없이 단종되면서 볼보의 해치백은 그 명맥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SUV 유행이 전 세계에 불어닥치면서 세단도 예전 같지 않은데 소형 해치백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신형 엔진 T5에 올휠 드라이브가 조합된 차량이 소량 들어왔었습니다. 수입 해치백 중에서는 아마 최고 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량의 중고차가 떴다, 이력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세컨카로 한번 구매해 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보는 2008년도에 브랜드 최초로 미드사이즈 SUV 클래스인 XC60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안전기술이라는 시티 세이프티를 최초로 탑재하면서 XC60은 스타일뿐만 아니라 안전에서도 앞으로의 볼보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맷집으로 버텼다면 이제는 사고 예방 기술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된 차가 XC60이었던 거죠. It worked fantastic. 물론 간혹 예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볼보는 저런 개쪽을 수차례 겪으면서 그 기능을 완성시켜 왔는데 남들 안 할 때 총대 메고 했던 거니까 이 부분은 높이 평가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긴급제동 기능이 필수로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죠. 이토록 볼보의 야심찬 첫 도전이었던 XC60은 다행히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사실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 투톤 가죽 시트에 적절하게 섞인 우드가 주는 실내 분위기가 이런 게 수입차구나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정말 고급스럽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부스터 시트란 것도 처음 접해보았는데요. 베이비용과 어린이용은 보조 시트가 달라야 한다고 볼보는 이야기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볼보 산다는 분도 꽤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나올 신형 모델에도 부스터 시트 옵션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양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애프터마켓 부스터 쿠션 제품들이 워낙에 견고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순정 부스터 쿠션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성이 착자감이 별로라서 필요한 분들은 더 견고하게 만들어진 부스터 쿠션을 따로 구매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XC60은 14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엔진을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SUV가 유행을 타면서 이때부터 XC60은 수입 전륜 SUV로는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차량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S60과 도토리 키재기였다면 이때부터는 XC60이 명실상부 볼보의 제1선발이 되었습니다. 성형에다 심장 교체까지 받고 나니까 15년도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드사이즈 SUV로 집계되기도 했죠. 하지만 XC60에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휠 드라이브 사양이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디젤 5기통 2.4L 엔진과 가솔린 3.0 6기통 엔진만 적용되었는데 두 엔진 모두 단종이 임박했었거든요. 특히 XC60 T6 같은 경우는 연비가 거의 폭망 수준이었고 당시만 해도 디젤이 대세였던 분위기라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변했죠. 만약 3.0 6기통 엔진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었다면 찾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았겠죠. 볼보가 2008년에 2세대 S60을 출시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S60이었습니다. 해석하면 좀 까진 성향을 표현하는 것 같죠. S60의 광고도 기존 볼보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래서 많이 역동적이고 도발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것만 봐도 볼보가 S60을 어떻게 이미징화되었는지 알 수 있죠. S60은 먼저 나온 XC60과 비슷한 패밀리 룩을 적용했는데요.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가운데 저 등은 꼭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기에 적합해 보이지만 그냥 미등, 포지션 램프의 역할만 합니다. 보통 눈곱등이라고 불렀는데 좀 튀죠? 그런데 패밀리 룩의 한 구성 요소로 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나중에 페리에서는 바로 삭제되었는데 없애고 나니까 훨씬 단정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S60의 측면 라인을 보면 기존 볼보가 지녔던 전형적인 세단 실루엣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프 라인이 트렁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쿠페형 디자인을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 폭이 넓은 모델이 아니어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비율이 좀 별로였습니다. 힙업이 너무 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안정감도 떨어져 보이는 게 IS250이나 랜서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발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온 풀체인지 S60이었지만 시장 반응은 그냥 뜨뜨미진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단정하게 생긴 S80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더 많았고 팔기에도 S80이 더 수월했죠. 그러다 13년도에 예상치 못한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IIHS에서 기습적으로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란 걸 신설해서 당시 프리미엄 카테고리에 속한 차들을 가지고 박치기를 실시했는데 볼보는 최우수 점수를 받았지만 독일 3사 차량은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무려 공중파 뉴스까지 타게 되면서 볼보의 돈으로는 환산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국내 볼보 관련해서 총 2번의 얻어 걸린 행운이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요. 확실히 매장에 방문객도 많아졌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볼보의 좋은 옵션과 구성도 좋은 인상을 주면서 비로소 볼보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했는데 구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역시 수월하지는 못했는데요. 당시에는 일대 강남 소나타였던 렉서스 ES가 저물고 BMW 520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하차감이란 용어도 처음 등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내색하기를 꺼려했던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본능적인 맛을 이제는 대놓고 표현하는 시대가 된 거였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볼보는 보여주는 임팩트가 좀 별로였던 게 사실이었고요. 김 과장 폭스바겐? 지수 엄마. 폭스바겐? 누구네는 폭스바겐 샀대라는 광고, 저런 게 먹힐 시대를 우리가 지내왔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폭스바겐인데? 고급 수입차는 독일차라는 공식이 폭스바겐에게까지 투영되면서 브랜드의 실질적인 위상은 폭스바겐이 더 높았죠. 게다가 볼보는 중국차라는 이미지까지 갖고 있던 터라 그래서 볼보보다는 폭스바겐이었고, 조금 무리하면 BMW나 아우디를 할인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빌런들의 입김까지 더해지니까 실질적으로 내방객들은 많았지만 출고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은 험난했던 거죠. 그러다 14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어색했던 눈곱등도 사라지고 엔진은 신형 4기통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계기판과 패드시프트, 전동식 럼버 서포트, 범퍼 일체형 머플러, 레이더 방식 블리스까지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엄청난 상품성 향상을 이뤘는데요. 그럼에도 가격은 160만원 정도만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이때는 볼보가 진심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는 아낌없이 다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판매도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제가 볼보의 성의 없는 패디와 원가 절감을 자주 언급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이런 볼보의 전례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년식에서부터는 인포테인먼트의 한글화까지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볼보의 판매량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보다 높은 속도에서도 완전 충돌 방지가 가능해지도록 시티 세이프티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비로소 이 기능에 덕을 봤다는 사례도 공유되면서 그 효과가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S60은 C 세그먼트로 같은 부류에 속한 독3사 모델과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다소 작다는 것, 후륜 기반이 아닌 전륜 기반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 가격은 저렴한데 사양 구성이 훨씬 좋은 가성비 차량이었습니다. 안전도는 물론이고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특히 소재와 디자인이 탄탄했는데요. 특히 T5와 RD에 들어가는 세미버킷 스포츠 시트는 클래스를 넘어선 오버 퀄리티였습니다. 뒷시트도 앞 좌석만큼이나 두툼한 패드로 제대로 만들어서 착자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이게 뒷좌석의 공간을 더 좁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 독3사 차량은 패드의 두께가 얇고 형상도 플레인해서 시각적 공간감은 커 보였지만 장시간 승차감은 좋지 않다는 체험담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본격적인 SUV 열풍이 오기 전이라서 세단과 SUV가 골고루 많이 팔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XC60과 함께 S60이 국내 볼보 판매 순위 1, 2위를 도맡으면서 볼보 판매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죠. 60 세단의 대미는 폴스타 한정판이 장식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18년식 마지막 S60 폴스타를 구입해서 끝까지 가져간다 했지만 13만 킬로를 넘길 때쯤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팔게 되었습니다. 극혐하는 팝콘 사운드 없이 BGM으로 삼기 딱 좋은 과하지 않은 배기음이 특히 좋아서 타는 동안 정말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확실히 알게 된 건 볼보에서 퍼포먼스 한정판 모델은 국내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서글픈 사실이었습니다. 볼보는 일반적인 외건형 외 키높이 버전으로 CC 라인업이 있죠. 현재 신형에서는 CC 버전만 수입 판매하고 있지만 구형 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듯이 국내 시장에서 외건은 힘들죠. 당연히 V60의 판매도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V60cc는 많이 달랐는데요. 단지 키높이 사지 연장수를 받았을 뿐인데 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마법 같은 착시 효과를 준 거죠. 여기에 볼코가 애초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책정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V60cc가 V60보다 고작 100만원만 비쌌는데
사양을 비교해보면 V60을 압살할 정도로 CC가 좋았거든요. 전면 유리, 열선에 측면 이중 유리, 세미버킷 스포츠 시트의 임시 타이어, ECM 사이드미러, 여기에 자기장 분위기가 나지 않는 우드 패널을 넣었고 출고 사은품으로 자전거 패키지나 아우팅 패키지를 내걸었는데 그런 사은품 여부를 따져보지 않아도 CC가 월등히 사양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특히 CC D4는 구형 볼보 기준으로 최고의 가성비 모델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V60 CC D4를 출고했었는데 마침 이 차를 뽑았을 당시에는 제가 지방으로 엄청 돌아다닐 때라 잘됐다, 신형 디젤 엔진 내구성과 유지 비용을 직접 검증해보자 해서 20만 킬로를 목표로 삼고 6개월 만에 무려 4만 킬로를 탈 정도로 정말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아쉽게도 제 부주의로 전손 처리 사고를 내면서 미션 중도 하차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CC의 올일 드라이브 사양으로는 디젤에서는 구형 5기통 엔진만 적용되었고 가솔린으로는 연식에 따라 구형 엔진과 신형 엔진이 모두 들어왔었는데 신형 4기통 8단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연식은 17, 18연식이 되겠습니다. V60 모델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테일게이트가 전동식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트렁크를 자주 사용하는 유저나 여성 운전자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전시장에서 처음 봤을 때는 와, 진심 이렇게 올드해 보이는 걸 누가 사나. 같은 연식의 독삼사 세단을 보면 S80은 너무나도 고식 같아 보였습니다. 세련미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14년도에 폐리가 되면서 앞모습은 단정해지고 뒤 테일램프 하우징은 그대로였지만 광원이 전구에서 LED로 바뀌면서 그래도 꽤 요즘차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내도 당연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이후부터 그렇게 폐리된 S80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이게 괜찮아 보이는 뇌이징 현상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디자인이라 조신하게 수입차를 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직업군인 분들에게도 몇 대 팔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E클래스와 5시리즈, A6와 같은 세그먼트에 속해 있지만 함께 비교되는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독일차의 S80이 비빌 수준은 못 되었기 때문이겠죠. S80은 볼보에서 플래그십이었던 모델이라 고향인 스웨덴에서는 왕실 행사에서 공식 의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제큐티브 트림도 나왔었는데 가격이 정말 곤란한 부분이 있었죠. S80에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V8 엔진이 들어간 모델도 있었는데요. 현재 볼보에서는 유일하게 희소성을 인정받는 차량입니다. S80은 볼보 모델 중에서 XC70 다음으로 가장 물렁한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어서 150 이하의 주행 승차감은 구형 모델 기준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다만 XC70처럼 주행 중 잡소리가 좀 많은 편이고 단종될 때까지 구식의 카메라 기반 블리스와 유압식 핸드 시스템만 나와서 안전기능의 세대 교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만들어진 S80의 충돌 안정성은 2014년에 시행된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역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당시 기준 미국에서 판매되었던 모든 볼보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XC90은 무려 2001년에 만들어진 모델이 베이스인데요. 14년에 시행된 테스트에서 9등급을 받으면서 충돌 테스트계의 레전드가 됩니다. XC70은 앤틱과 모던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가장 볼보스럽고 그래서 가장 매니악한 오너의 사랑을 받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모델이라서 체감적으로는 오너의 회전 주기가 가장 긴 볼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진 정통 외건형 스타일의 D필러가 가장 큰 매력 요소로 꼽히고 두 번째가 크레딩이라고 불리는 아치형 파츠가 들어간 디자인인데요. 선대인 V70XC에서 처음으로 이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CC 컨셉의 시초인 셈이죠.
유튜브에서는 덤프와 충돌했는데도 운전자가 창밖으로 자력으로 기어나오는 영상의 차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도망치는 아우디를 뒤집게 하는 경찰차로 아는 사람은 알아줬죠. 승차감은 볼보 모델을 통틀어 가장 물렁한 편이라서 고속 주행보다는 중저속 영역에서의 승차감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편인데 리보매트 리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일부 연식 70은 더 물렁해서 옛날 미국차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저속 구간에서는 안락한 승차감을 주니까 모델의 컨셉에는 부합하는 세팅인 거겠죠. 70의 테일게이트는 그 구조가 보통의 형식과는 달라서 열렸을 때 리프트가 보이지 않아서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이 구조가 작동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가 봅니다. 좀 쓰다 보면 조루 증상이 반드시 그리고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치료비는 30-40만 원이면 가능해서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겠고요. 국내에는 가솔린 버전이 수입된 적이 없고 올휠 드라이브 사양에는 오직 디젤로 5기통 2.4 6단 미션의 파워트레인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아이신 6단 미션이 NDR 간의 이동 시 영상처럼 미션에 충격이 가해지는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로 볼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XC70은 일부 연식과 트림에 따라서 프리미엄 오디오와 더불어 서브우퍼가 들어갔는데요. 트렁크 바닥을 올렸을 때 저렇게 검정 네모 상자가 보인다면 해당 차는 서브우퍼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지금의 신형 오디오 시스템에 들어가는 우퍼는 오픈형 에어 우퍼라고 하고 70에 들어간 저런 구조의 우퍼를 밀폐형 지향성이라고 한다는데요. 저 형태의 우퍼 특징이 펀치력이 엄청나서 베이스를 좀 올려놓으면 가득이나 잡소리가 많은 70인데 이러다 어디 볼트 하나 풀리는 거 아닐까 우려될 정도로 강력한 저음이 차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게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70은 국내에 16년식이 마지막이고 이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때려놓고 나온 D5 인스크립션 차량이 있었는데요. 70을 좋아하는 분들의 최종 수집 목록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스크립션을 총 9대를 팔아봤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 (2001년에) 처음 공개되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너무 오래전이라 공식 미디어 사이트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도 출시 행사 영상 자료가 없네요. 저 때는 7인승 럭셔리를 표방하는 SUV 모델이 레인지로버 정도였다는데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XC90이 주목을 받을만 했겠죠. 요즘이야 레트로 감성이 다시 붐이라지만 저 때는 최대한 세련된 미래형 디자인이 더 어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XC90은 당연히 올해의 차로 수상도 여럿 했지만 안전한 볼보의 이미지에 세련된 럭셔리 SUV라는 타이틀이 더해지면서 당대의 유명인들에게도 간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In Los Angeles, California, that there was a high-speed chase, and this happens almost every day, so there's nothing new. But what was different about this story was that the robbers were throwing money out of the car. They are being pursued in a black Volvo. We don't know. 최근에는 은행 강도가 경찰을 따돌리려고 돈을 길에다 막 뿌리는 회피수를 보이는데 그때 도주용으로 사용되면서 잠깐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XC90은 2014년에 IIHS에서 실시한 기습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13년 전에 출시된 모델임에도 올 굿 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때 누군가의 배알이 꼴렸는지 S60, S80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XC90까지 좋은 성적을 받으니까 저렇게 비껴가는 건 볼보의 꼼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때 되게 유명했던 사례로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가
무스 테스트에서 불안한 거동을 보였던 테스트 영상인데요. 이 1차 테스트 이후에 지프 본사 미케닉이 참여해서 2차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차의 전복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타이어가 못 버티고 계속 터져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이때 비교 사례로 삼았던 것이 XC90이었죠. 나름 박치기 맷집뿐만 아니라 주행 안전성에 관한 제어 시스템에서도 볼보가 실력이 나쁘지 않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리전 XC90에 V8 엔진이 들어간 차량도 들어왔었는데 역시 희소템으로 중고시장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XC90은 2007년에 소소한 페이스리프트를 거칩니다. 앞모습은 살짝, 그리고 뒤테일 램프는 곡선의 LED 광원으로 바꾼 정도였는데요. 이때 위아래로 선형으로 이어진 테일램프 스타일이 지금의 볼보 XC 시리즈와 V 시리즈의 시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1세대 XC90은 16년도에 2세대 XC90이 나오기 전까지 약 15년 정도 쓰였으니까 진심 사골 중에 사골이었던 모델이었습니다. 1세대 XC90은 상하단이 따로 열리는 테일게이트 구조였습니다. 반면 2세대는 원피스로 크게 열리는 일반적인 구조라서, 그래서 작은 짐을 싣고자 할 때는 상단만 열어도 되는 구형의 테일게이트 구조가 나름 쓰임새 면에서는 더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이제는 롤스로이스나 레인지로버, BMW처럼 고가의 럭셔리 SUV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볼보도 이걸 XC90의 시그니처처럼 계속 유지시켜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1세대 XC90은 총 63만 대가 생산되었고, 마지막 생산 차량은 볼보 XC 모델 라인업의 대표 컬러죠. 트윌라이트 브론즈 컬러로 색을 입혀서 바로 박물관으로 직행하게 되었답니다. 볼보는 XC90 1세대 모델을 무려 15년 동안 우려먹었습니다. 때문에 볼보에게 있어서는 2세대 신형 XC90을 통해서 1세대 모델 때처럼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어보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 풀체인지 2세대 모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고, The North American truck utility of the year is the Volvo XC90. The new Volvo XC. 비로소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볼보를 알리는데 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는 일찌감치 자기들만의 디자인 코드를 완성해서 이를 계속 발전시켜 갑니다. 그리고 보통 이를 패밀리 룩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그런데 볼보는 사실 패밀리 룩이라고 할 만한 디자인 요소가 사선으로 표현된 전면 그릴과 각 외에는 딱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 같은 건데요. 이분이 비로소 그 부족했던 부분을 멋지게 완성시켜 주셨죠. 토르의 망치라 불리는 헤드램프 디자인은 볼보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밀어도 될 만큼 그 어떤 브랜드와도 닮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너무 멋스럽게 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사실 당시 나온 2세대 Q7도 얼핏 비슷해 보이긴 했는데요. 몇 개월 먼저 나온 XC90이 토르 망치 운운하면서 저 스타일을 선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기존 볼보와 좀 닮은 면이 있었지만 면보다는 선이 강조되면서 이것도 볼보만의 캐릭터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기존 볼보와는 전혀 닮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히 차별화되었는데,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하면 대체 어디가 어떤 분위기를 의미하는지 솔직히 감을 잡기 어려웠는데요. 신형 모델에서는 비로소 타사 차량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이 형언하기 어려운 볼보만의 느낌을 그냥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해서도 맷집 안전도는 뭐 당연한 거고, 기존 V40에서 처음 도입했던 무릎 에어백도 XC90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무릎 에어백의 뒤통수를 맞긴 하지만요. 이전까지는
시스템이 위험 요소를 감지하면 오직 브레이크만 작동시켰는데 XC90부터는 인텔리 세이프티라고 해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능동 브레이크에 더해서 위험 요소를 피해갈 수 있도록 조향까지 도와주는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었죠. 여기에 고사양의 오디오와 각종 편의사양, 그리고 요즘 기술이 반영된 기능들도 충실히 갖추고 나오면서 비로소 프리미엄급 모델들이 갖추고 있는 기능 요소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볼보는 디젤, 가솔린 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1억이 넘는 가격으로 역대 볼보 최고가를 기록한 T8 PHEV는 엔진 모터의 합산 마력이 400마력이 넘었고, 볼보 최초로 기존의 가변서스 4C 서스펜션 시스템에 에어서스까지 들어가면서 출력과 사양 모두 충분했지만 볼보가 1억이 넘어? 라는 반응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지기에는 많이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T8보다는 8천에서 9천만원 중반대로 형성된 디젤 D5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이 판매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죠. 특이하게 제 고객 중 한 분은 T8에만 들어간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저렇게 깔짝거리는 기어 조작감도 너무 괜찮아 보인다면서 그것 때문에 T8까지 올라왔다고 하신 분도 한 분 있긴 합니다. 현재는 R도 커지고 전 모델로 파급되어서 모두가 해피해졌죠. 볼보는 과감하게도 R 디자인 트림을 XC90에도 적용해서 패밀리용 7인승 SUV의 스포티한 캐릭터를 원하는 구매층에게 어필하고자 했는데요. 볼보 고객층에서는 그러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희귀했기 때문에 역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스포티한 컨셉의 모델이라면 낮은 저중심 스탠스가 기본인데 국내사양 RD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을 제외하는 바람에 이게 판매 저조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볼보는 XC90에 쇼퍼 드리븐을 표방한 회장님 버전의 엑설런스 트림도 출시를 했는데요. 솔직히 냉장고의 유리잔, 테이블 세팅, 통풍 시트의 로고 박음질 정도로는 회장님들의 관심을 끌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3인승의 라운지 콘솔 컨셉과 방탄 차량도 선보였었는데, 그리고 폴스타 엔지니어드라고 해서 튜너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국내에서는 인증의 문제가 걸리면서 공식 판매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엠블럼만 겁나게 잘 팔려서 계급장 놀이에 활용됐죠. 예전부터 볼보가 프리미엄이냐 아니냐를 논할 때면 볼보가 무슨 유럽산이면 다 프리미엄이냐? 그러면 여기에 꼭 따라붙는 말이 해외에서는 볼보 프리미엄급 맞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외에서도 볼보가 럭셔리 프리미엄급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건 사용자의 인정과 그리고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메이커가 가져갈 수 있는 부가가치입니다. 그래야만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에 더 비싼 가격표를 붙여도 욕을 먹지 않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볼보가 늘 꼬투리 잡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브랜드 주인이 중국 회사고 생산 모델의 상당수도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파워트레인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V8도 있었고 3리터 직렬 6기통도 있었는데 모두 단종되고 새로 개발한 신형 2.0 4기통 엔진 블럭에 터보가 기본으로 여기에 슈퍼차저, 파워펄스, 하이브리드 모터 같은 부가장치를 결합시켜 다양한 출력의 엔진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타보면 일상적인 활용 영역에서는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운사이징이 대세라 하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다들 갖추고 있는 3.0 이상의 고배기량 6기통 이상의 엔진이 아예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도 볼보가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격 사유와도 같은 약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엔진 하나로 돌려막기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죠.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타사에서 이미 고배기량 다기통 엔진을 경험해본 소비자들은 절대로 볼보로 넘어오질 않고 여전히 독 3사에서만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볼보는 중국산이라는 이미지, 4기통 엔진,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할 한 가지 요소까지 더해서 총 3가지의 아쉬운 부분들을 제외하면 비로소 보이는 장점들이 적지 않은데요. 다행히도 이 지점에서 타협을 보시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판매 실적과 이미지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얻어 걸리는 행운도 따랐는데요.
우선 XC90이 국내 공식 출시가 되기도 전인데 연정훈 한가인 부부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면서 병행으로 수입된 XC90을 사용하는 게 포착이 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연출되지 않은 듯한 예능 프로에서 조인성 씨가 자가로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또 화제가 됐죠. 그리고 국내 볼보 히스토리에서 총 2번의 행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IIHS에서의 S60 스몰 오버랩 테스트였고, 두 번째 행운은 바로 박지훈 아나운서 가족의 사고 사례가 TV 뉴스에까지 회자되면서 볼보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몰던 볼보 승용차가 2.5톤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매장에서 근무할 때가 아닌데요. 친한 딜러분들 말을 빌면 매장에 내방하는 손님들로 그야말로 박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퇴근 때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코의 감각적인 PPL도 은근 한몫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효린의 PPL이었습니다. 보면 프로그램 속에서 볼보는 대놓고 홍보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활 속에 볼보가 자연스러운 배경처럼 녹아있는데 이 부분이 자기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거죠. TMI로 저중해 보이는 구형 V60은 13년도에 저와 함께 전시장에서 일했던 선임 딜러분이 이상순 씨께 직접 판매했던 차량입니다. 연예인 DC 뭐 그런 요구도 없이 당시 프로모션에 맞게 구매를 해갔던 차량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일반 대중에게 강하게 박히는 건 바로 의외성입니다. 연정훈 조인성 씨가 벤츠나 레인지로버를 타면 아니 그보다 더 비싼 차를 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건데 볼보를 타니까 대체 차가 얼마나 괜찮길래 더 비싼 차들을 제치고 볼보를 탈까? 진짜 좋은가 보네. 그럼 저게 찐이라는 소린데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효린에서도 볼보가 나오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이 즐기는 고급스럽지만 소박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볼코는 이런 마케팅에서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그 성공의 원인을 살짝 달리 해석해서 바로 탑스타가 함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착각을 했나 봅니다. 이후 S90, V90, XC40의 풀체인지 모델이 나올 때마다 난데없이 탑급 유명인들이 광고에 동원되기 시작하는데요. 유명 스타가 나와서 모델이 되는 자동차 홍보는 그저 돈 받고 찍는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탑스타를 이용한 홍보의 진정성이나 효과는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값비싼 돈을 들인 단편적인 뉴스거리나 될 뿐이죠. 정말 이쁘다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차를 계속 구경하느라고 촬영이 조금 딜레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인플루언서나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중심이 된 광고가 제작되는데 임팩트는 진짜로 제로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광고가 너무 심하게 자기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금 관찰형 예능에 PPL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XC90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큰 관심몰이에는 성공했지만 막상 바로 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인 프로모션이 없었으니까요. 수입차는 제값 주고 사면 몇 달 뒤엔 반드시 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제 아무리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모델이라고 해도 독삼사도 아닌 볼보에서 노디씨를? 다들 저러다 조금만 지나면 바로 할인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계약 타이밍에 눈치 작전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존 판매 방식에 익숙해 있던 딜러사들이 17년도 하반기에 독단적인 할인 경쟁을 했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약 200에서 500 정도의 프로모션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안 돼서 볼코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할인 프로모션이 일절 없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뚝심 있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디씨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분명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처음 나왔을 때는 신선한 맛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단점이나 아쉬운 부분이 잘 보이질 않는 법이죠. 그러다 이후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단점도 지적되고 심하면 저런 일도 겪어가면서 상품성이 개선되어 가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XC90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바로 저게 뭐야 라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헤드램프 내 아무 역할 없이 빈 공간 메꾸기용으로 들어간 장식 램프였습니다. LED 램프를 위에 4개, 아래에 2개를 배치하면서 아래 남는 공간을 아무런 광원 기능이 없는 장식 렌즈로 채운 건데요. 이건 이후에 나오는 90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60, 40 모델군에서는 램프가 위아래 3개씩 균일하게 자리 잡으면서 깔끔한 구성이 되었죠. XC90은 현재 9살이나 먹었고 23년형에서 안드로이드 OS로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그 외에는 그동안 어떠한 업그레이드도 없었고 반대로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한 듯한 사양 누락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S90, V90처럼 판매량 하위권에 있는 모델은 리프레시 때 뒤쪽 램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줬고 XC40은 매트릭스 LED로까지 업그레이드 해줬는데 말이죠. 그래도 볼보의 맏형으로 중심이 되는 플래그십인데 업그레이드에 너무 인색합니다. 20년식에서 리프레시드를 했지만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었고 22년식에서는 그냥 슬그머니 뒤 머플러와 출시 때 생색냈던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을 삭제했습니다. XC90에는 최초 프리 프로덕션 사양에서 3열 전동 시트 기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자가 많았는지 리뷰어 영상에서도 오동작을 하던데 최종 양산형에서는 제외가 되었죠. 이후에 저게 언제 들어가나 내내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EX90에 들어가더라고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식상해지기도 하지만 타사 모델 대비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XC90인지라 매년 연식 변경 시점이 되면 XC90을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의 질의를 종종 받습니다. 다들 이제는 뭐라도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겪는 거죠. XC90은 출시 초기에 액세서리 패키지로 CC 컨셉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시켜주거나 단순 오버 휀더를 연출해주는 바디킷을 출시했었습니다. CC 컨셉 제법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가격이 무려 휠 포함 1000만원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저걸 장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는데요. 볼보에서 아예 저 CC 컨셉을 좀 더 예쁘게 다듬어서 정규 라인업에 인스크립션, R 디자인처럼 이쁜 서브네임을 달아서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시명 SUV 그리고 오프로드를 감안한 SUV를 나눠서 따로 포장하는 거죠. 볼보에서는 디젤 엔진의 D5라는 2.0 기준 업계 최고 출력의 디젤 엔진을 선보였었는데 파워펄스라는 독특한 장치를 통해서 저속 시 터보의 터빈으로 과급 공기를 공급해서 터보렉도 줄이고 출력은 올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평상시 컴프레셔에서 미리 공기를 압축해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 공기를 EGR 라인으로 불어 넣어주는 장치인데요. 그런데 이 과급 라인의 구성 파츠가 내구성이 떨어져서 에어호스가 파열되고 파이프가 깨지는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뉴스에 오르기도 했죠.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거나 또 파손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갑자기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볼보 코리아 측은 지난해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증상은 그래도 좀 고속주행 혹은 풀악셀을 전개하는 차량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인데요. 얌전하게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고 또 운전자가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동을 끄고 저렇게 있어 보면 에어 새는 소리가 납니다. 또 XC90에서 처음 소개된 파노라마 썬루프도 문제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저런 작동부 소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건 90뿐만 아니라 V90, XC60, V60에까지 모든 모델의 첫 3, 4년간의 출고 차량에서는 모두 보이는 증상입니다.
볼보가 저 옵션을 처음 만들어봐서 그런지 초기 구성품 설계에 하자가 있었나 본데요. 현재는 모두 개선이 돼서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기능에는 지장이 없어서 리콜도 캠페인도 아니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 저 소리가 들린다면 당장 가서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볼보는 2030년까지 완전 전동화를 이룬다고 했는데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XC90을 포함한 내연기관 모델들도 그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5년여의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사양의 업그레이드가 좀 들어올런지 아니면 이렇게 서서히 올드하고 식상한 모델로 취급되면서 퇴장을 준비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볼보의 새로운 부활, 새로운 시작, 뭐가 되었든 XC90은 확실히 볼보에 있어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이정표로서의 모델임에는 분명하겠습니다. XC90 출시 이후 바로 이어서 S90이 나왔는데요. S80의 후속이라고 보기에는 모델명도, 컨셉도, 사이즈도 전혀 연관성이 없었죠. 그저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크기가 대폭 커진 세단이 90 시리즈에 편입돼서 나온 거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S90은 비로소 타사 모델과 체급으로도 밀리지 않고 사양면에서도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국내 수입차 시장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는 늘 5 시리즈와 E 클래스가 있었고 바로 그 밑에 아우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수입 프리미엄 세단 시장은 독 3사가 그들만의 리그였고 그들이 기준이었습니다. Which is best? BMW, Audi, or Mercedes? 동급으로 분류되는 렉서스 ES도 차는 너무 좋고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이게 왼수 집안 물건이라서 항상 주변 눈치 보느라 불안불안했죠. 그래서 일진 무리에는 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볼보는 본적은 같은 유럽이긴 했지만 앞서 언급했던 볼보가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데 논란이 되는 3대 요소, 중국, 4기통 엔진,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바로 후륜 리프 스프링 방식이 그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SUV와는 달리 세단에서는 승차감을 더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볼보에서 사용하는 이 리프 스프링은 어디서 봤는데 제조 원가가 일반 코일 스프링보다 비싸다고는 하는데 일단 그렇게는 보이질 않죠. 우리가 흔히 트럭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판 스프링 형태라는 첫 인상이 너무나 강력하고 실제 비교 테스트나 시승기에서도 나름 준수하다,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상충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리프 스프링 구조가 선뜻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19년형부터 볼보의 생산지 다변화 방침으로 S90이 진짜 중국산으로 바뀌면서 솔까말 수입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볼보의 세단 S90은 확실히 마이너리그 소속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올 만한 경쟁력은 가졌지만 벤치 신세를 면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6개의 모델, 여기서 눈에 띄는 차가 뭐가 있죠? 먼저 볼보 S90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가 가장 길었어요. 네. 5m가 넘었고 덕분에 휠베이스도 3m가 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타 브랜드 모델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지 크기를 많이 부각시켰네요. 그저 중국산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들, 실제로 타보니 괜찮았다는 분들, 그리고 현기차는 싫고 독삼사는 식상하고 그런데 안전만큼은 확실한 차를 보는 분들이 S90을 구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17년형부터 수입되면서 총 7개의 트림으로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다 맞춰보고자 했는데 당시 모멘텀은 사는 사람이 적었고 D5 4륜구동은 수입량이 적어서 17, 18년식까지는 주로 D4 인스크립션과 T5 인스크립션 이 두 대만 가지고 영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후 폭스바겐으로 촉발된 디젤 게이트 문제가 커지면서 디젤 엔진의 인증이 까다로워진 탓에 19년형에서는 D5 모델이 19년 말, 그러니까 20년식이 이미 출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증이 통과되면서 대고객 판매는 하지 않고 모두 내부 직원 판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고 매물은 죄다 최초 등록일이 19년 12월이고 이게 S90 D5 인스크립션의 마지막 국내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90으로 디젤 프로 4륜구동을 한번 타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10만 킬로가 넘지 않은 해당 매물들이 올 12월까지 보증 수리가 가능하니까 올해가 구매의 마지막 최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90은 21년형에서 앞범퍼 디자인은 살짝
그리고 뒤테일 램프가 많이 바뀌면서 신형 볼보 모델 중에서는 V90과 함께 가장 성의 있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볼보의 전사적인 원가 절감 공식에 받쳐 뒷 머플러가 없어지면서 뒷모습이 조금 밋밋해졌죠. 게다가 국내에는 중국 내수 전용이었던 롱힐 베이스 버전만이 들어오면서 중형 수입 세단에서는 가장 넓은 뒷좌석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롱힐 버전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볼보는 주로 패밀리 세단으로 오너 드리븐 형태로 운영되는데 뒷자리가 가족 구성원들 태우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것 같거든요. 레그 서포트도 없고 리클라인도 안 되는 2열 시트에 무릎 공간만 이빠이 넓은 차가 애들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S90은 사양 업그레이드로 상품 경쟁력은 더 좋아졌지만 하필 자동차 시장이 SUV 중심으로 흘러가는 추세 속에서 제대로 한번 히트치지도 못하고 이대로 역사 속으로 안녕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고 한들 지금 분위기로 점쳐봤을 때는 별 힘을 못 쓸 것 같고요. 원래 S90은 2열 시트 폴딩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쇼바디 시절에는 볼코에서 폴딩 기능을 옵션 사양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표면적으로는 폴딩을 시킬 수가 없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폴딩이 가능한 상태에서 버튼만 빠진 거라서 꼼수로 시트 폴딩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폴딩이 종종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별도로 사제 버튼을 장착해서 쓰시기도 했다는데요. 통풍 기능이 들어가는 22년형부터는 저렇게 뒤에 팬 유닛이 들어가면서 강제로 폴딩 시 에어라인과 간섭 우려가 있어서 절대 비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1년 12월부터 두세 달간 출고된 22년형 모델은 당시 반도체 원자재 문제 때문에 트렁크 킥 센서가 빠져서 들여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 되잖아. 여담으로 폴스타 1은 S90의 프레임을 잘라 투도어 쿱으로 한정 생산 판매했던 모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한정판 판매가 끝나면 나중에 볼보 마크를 단 S90의 투도어 쿠페 모델이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투도어 쿠페 모델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역시 수요가 많지 않아서 돈이 안 되는 모델이라서 그런가 나올 기미는 전혀 없네요. 키높이 시술을 받은 외건형 모델을 볼보에서는 크로스 컨트리라고 정의하는데, 볼보에서는 XC90이 플래그십이지만 그 흔하디 흔한 SUV 스타일링점을 감안해 볼 때 지난 20년이 넘도록 볼보가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CC 라인이 한편으로는 볼보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CC는 실제 운전해 보면 시야각은 SUV 쪽에 가깝지만 과속 방지턱 같이 노면이 좋지 않은 길에서는 SUV처럼 뒤뚱거리지도 않고, 뭐 그 어떤 방지턱이든 그냥 편하게 점프하고 다녀도 아래 뭐 딱히 데일 일이 없는. 고속주행은 세단 감각에 가까워서 개인적으로는 CC의 주행감을 제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보는 외건을 잘 만드는 브랜드라고 종종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제 이 말에서 잘은 굿이라는 의미보다는 꾸준히 항상의 의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볼보는 1920년대에 OV4라는 외건형 자동차의 컨셉을 최초로 제시했고 이후 꾸준히 만들어 오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기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독삼사에서도 예전부터 외건을 만들어 왔고 그 연륜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건에서 볼보만의 제조 노하우를 이제는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타 메이커에서 볼보에는 없는 와우 포인트가 더 보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것이 BMW 외건 모델에서는 뒷유리만 따로 열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짐을 넣고 꺼낼 때 간편하게 쓰기 좋게 만든 거죠. 볼보가 어찌 보면 참 보수적인 브랜드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볼보도 충분히 따라해 볼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있죠. 개인적으로 현 신형 모델에서는 V90CC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바로 D필러 디자인이 너무 누워서 정통 외건형 디자인과는 좀 거리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박스 형태의 짐을 적재할 때 생각보다 공간 활용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볼보는 2001년부터 3-4년 단위로 개최되는 오션 레이스 행사를 주최하면서 그때마다 한정 에디션 모델을 출시했었는데요. 2017-2018 시즌에 나왔던 V90cc 모델이 역대 가장 근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때 신차 출고와 동시에 저 스타일을 따라 래핑을 시공한 고객분도 있었죠. 그러다 문득 요즘에는 왜 오션레이스 버전이 안 나오지 해서 들여다봤더니 볼보가 약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오션레이스에 대한 브랜드 소유와 운영권을 18년도에 다른 단체로 넘겨주면서 아예 손을 떼었다고 합니다. 무동력 친환경 레이스에 대한 스폰서십을 해지했다. 그리고 지금의 차량에는 친환경 소재로 차를 만든다면서 가죽 시트도 더 이상 없고 재활용 소재로 내부를 꾸민다는데 저는 여전히 가죽으로 마감된 실내를 더 선호합니다. 과연 EX90과 EX30의 비가죽 내장재 사양이 얼마나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역시 두고 봐야겠습니다. 볼코가 국내에 CC 모델을 처음 선보였을 때 공장에서부터 붙여나왔던 모델 엠블럼을 PDI 센터에서 출고 전 떼어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 블로그에서 유저분들은 카페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오래전부터 비판해 왔었는데요. 딱 보기에도 너무 보이죠? 그래서 저 엠블럼을 출고 시 몇만원 들여 다시 사붙이는 우픈 일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볼보는 라인업 종류가 많지 않죠. 그래서 볼보는 크로스 컨트리 라인을 V 시리즈에 종속시키지 않고 하나의 모델 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CC를 전면에 내세우고자 CC60, CC90 등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V60에서만 CC 모델이 나와서 CC60 이렇게 불렀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난데없이 S60 세단에도 CC 버전이 나오면서 CC 괄호치고 V60 괄호 닫고 이렇게 중간에 괄호까지 써가면서 표기를 했습니다. 볼보 본사의 병맛 같은 방침에서 유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히도 신형 S60에는 CC 모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CC60, CC90 이렇게 불러도 괜찮은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래서 리뷰어들에게도 CC를 앞에 먼저 불러달라 요청도 하고 V60이에요. 글로벌에서는 V60 크로스컨트리라고 부르던데 국내에서는 크로스컨트리 가로 열고 V60 가로 닫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볼보의 V60 CC 컨트리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앞에 명칭을 쓰고 크로스 컨트리를 붙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크로스 컨트리라고 이제 통합을 하고 있긴 해요. 전시장 근무자분들에게는 CC60, CC90으로 호명하라는 방침을 내렸지만 구형에서부터 이미 입에 붙은 호명 센스는 쉽게 바뀌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들 V60cc, V90cc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그렇게 무리한 CC 밀기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전혀 파급이 되지 못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결국에는 볼보의 CC 마케팅은 중단되면서 V60cc, V90cc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홈페이지의 차량 분류도 다시금 정리가 되었고요. 일반 V60 외관 모델과 나란히 놓고 보면 체급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이러니 V60이 들어와봐야 힘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V90cc에서의 한 가지 아쉬움이 많이 누워있는 D필러의 디자인이라고 했었는데요. V60에서는 이 라인이 조금 덜 누워서 좀 더 외관 실루엣에 가까워 보여 디자인으로는 V60이 좀 더 볼보답다 생각합니다. XC60은 너무 흔한 SUV라 좀 그렇다는 분들에게 V60cc는 아주 좋은 대안이고 의외로 이 지점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올휠 드라이브가 기본 적용이어서 딱히 아쉬운 부분도 없었죠. 따로 통계 자료는 구하지 못했지만 XC60, XC40과 함께 볼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탑3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볼보 라인업에서 V60cc는 가격적으로도 사양면에서도 가장 흠잡을 데가 적은 남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형 S60의 다소 오버스러웠던 쿠페형 실루엣을 버리고 다시금 정통 세단형의 실루엣에 전륜 오버행을 짧게 설정해서 스타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에서도 많은 향상을 이룬 신형 S60입니다. 이쪽 장르도 역시 독 3사의 텃세가 심하다기보다는 그냥 BMW 3 시리즈가 혼자서 거의 다 해먹고 남는 수요를 놓고 여러 메이커가 들러붙어 싸우는 형국이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쪽은 구매층의 나이가 대체로 젊고 패밀리즘보다는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 실용성보다는 펀드라이빙, 옵션 사양보다는 브랜드 밸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골고루 따져보다 보면 BMW 3 시리즈가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젊은 친구들의 자동차 구매가 확 줄었다죠. 게다가 트렌드가 SUV로 옮겨가는 시기와도 맞물려서 Why is the world so obsessed with SUVs? 이제야 독 3사 차량하고 다이를 뜰 수 있을 만큼 S60이 환골탈태해서 나와주었지만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구매층을 가져오자고 폴스타 엔지니어드처럼 캐릭터를 시계 포장한 모델을 선보이는 것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런 튜닝 모델들은 정작 수입하면 조용히 있던 진성 환자분들 몇 분만 구매를 하고 대부분은 리뷰어들의 조리돌림 시승기를 통해 대리만족으로 끝나고 마는 게 패턴이죠. 과거 볼코가 큰맘 먹고 들여온 폴스타가 그랬습니다. 아마 정식적으로 오다는 받지 않았지만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 벌써 30대는 거의 다 계약이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괜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알려야죠. 레드존을 지나서 7,000원 그보다 완성도 높은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대단한 핸들링 감각을 정말 간만에 타보는 그런 마음에 드는 볼보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몇 대만 제값으로 할인 없이 팔렸고 이후에는 돈 1,000만원 할인해서 재고를 털어내야 했던 씁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성능 모델은 볼보 이미지와도 안 맞고 하니까 그냥 소개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국내에는 들여오지 않던 트림과 컬러를 몇십 대 가져와서 한정판, 에디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중국산 비정품 키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얹어 파는 건 완판이 확실한 안전한 세일즈일 수는 있겠지만 모양이 좀 빠지죠. 보통 세단에서는 전륜이냐 후륜이냐로 급을 나눕니다. 하지만 올휠 드라이브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전륜 기반인지 후륜 기반인지 그래서 앞뒤로 몇 대 몇 가지 동력 분배가 되는지 세세하게 따지진 않죠.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눈이 많이 그리고 자주 옵니다. 그리고 지난 4, 5년 전부터는 한 번씩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폭설이 꼭 오기도 하죠. S60 모델은 개인적으로 그저 올휠 드라이브 사양만이라도 추가되면 지금보다는 한결 판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볼보는 21년식을 기준으로 전 모델을 아우러 수많은 원가 절감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머플러 팁, 후열 가죽 스킨 변경, 키케이스 변경, 주행모드 다이얼 제거 등등으로 대체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제외했는데요. 그런데 유독 S60에서만 더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트렁크 전체 잠금 버튼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버튼 하우징이 저렇게 생겨서 나중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면서 좌측 빈자리에 닫음 스위치가 추가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봐도 그렇게 예상 누구나 가능하겠죠. 전동 트렁크 또한 고급 세단의 덕목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사제 전동 트렁크 장착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사제라고 비추하기에는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 보여서 제가 S60을 산다면 블랙박스처럼 필수로 장착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내용인데 BMW에서는 3 시리즈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서 신형 3 시리즈를 출시할 때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후 신모델 출시와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당연히 브랜드 내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판매 실적을 보면 3 시리즈가 5 시리즈보다 2배 더 많이 팔렸는데요. 시장의 SUV 유행에 따라서 세단의 판매 실적은 둘 다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엔트리 세단이 원래 더 잘 팔려야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볼보는 S60보다 S90이 더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으로 중국 시장의 영향 때문이겠죠. 3 시리즈, 5 시리즈, 벤츠의 E클래스까지 중국에서는 계속 성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중국 시장에 목매나 봅니다.
처음 XC40이 발표되었을 때 투톤 컬러의 R 디자인은 정말 신선하고 이뻤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형 SUV 세그먼트 경쟁이 치열하던 때가 아니어서 XC40은 처음 나오자마자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40 시리즈임에도 안전 시스템만큼은 90 시리즈와 100% 동일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소형 SUV로 인생 첫 차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올휠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에서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죠. 특히 볼보 브랜드에 애초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여성 구매자분들에게도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XC40은 최초 모델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손길이 많이 가미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60, 90이 서로 거의 똑같은 구성인데 반해 XC40은 독창적인 몇몇 아이디어 요소들이 적지 않게 적용돼서 확실히 차별화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다 좋은데 시트가 전반적으로 조금 엉성하게 만든 것 마냥 팽팽하지 못한 마감이 눈에 좀 밟히긴 했죠. XC40이 국내에 처음 소개될 때는 저출력 버전의 T4 엔진이 조합돼서 들어왔는데요. 이 엔진이 고압 축비 엔진이라 일반 휘발유 주유로 인한 문제가 무더기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고급 휘발유 파는 곳이 없다. 애초에 엔트리급 SUV에 고급 휘발유 필수가 웬 말이냐? 알았다면 안 샀을 것이다 해서 구매 고객이 조용히 차량을 환불받아갔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볼코에서 부랴부랴 고급 휘발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죠. XC40은 나오자마자 단숨에 볼보의 베스트셀러 넘버2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차인 21년형에서부터 바로 머플러부터 수도꼭지 타입으로 바뀌는 원가 절감의 첫 대상이 되었고, 이후에도 이거저거 소소한 것부터 사전 공지 없이 조용히 삭제시켜 나갔죠. 현재까지 XC40 내연기관 차량은 잘 팔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는 영 판매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 싱글 사양이 더 잘 팔릴 게 분명한데 볼코는 고가의 듀얼 버전만 들여오고 있죠. 그리고 EX30은 싱글 버전만 들여온답니다. 아마도 모델 간의 간섭을 피하고자 저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요. 예상컨대 EX30의 오픈빨이 지나고 본격적인 오너 후기들에서 여러 불만 요소들이 쏟아진다면 and you do it slowly. Don't do double presses, don't do it too quickly, or else it doesn't work. It's just super frustrating. I mean, why? Who asked for this? Why did Volvo go from a perfect setup with physical buttons that work and a beautiful volume knob in the center console in the other cars to this? Nobody asked for it. Nobody wants it. Why are you making this? 신규 볼보 유입자분들은 그래도 볼보를 사고 싶은데 40은 고가의 듀얼만 있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결국 떠나겠죠.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전기차의 특징 중 하나는 적어도 내연기관 모델과는 다르게 브랜드를 조금은 덜 따지고 조금 무리해서 좀 더 윗급의 비싼 모델로 가자는 욕망도 덜하다는 것인데요. 얼마짜리 용량의 배터리를 채택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주행 가능한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은 어떤지를 브랜드보다 더 따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 EV3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가격도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EX30을 구매하는 고객은 진심 볼보 매니아가 아닐까요? Okay, let's have a look here. Oh, we got wow, so many features. Oh. 마지막 에피소드의 대미는 The XC60 is the biggest selling model in Volvo. 차를 고르는 데 있어 SUV는 브랜드 밸류나 주행 성능, 퍼포먼스보다는 디자인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차를 고르는 경향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SUV가 대세인 시기와 딱 맞물려서 XC60은
좋은 옵션과 잘 빠진 디자인으로 1세대 모델에 이어 다시금 볼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앞팀 살짝 하고 렌즈를 위아래 3개씩 배치를 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전작인 90 시리즈에서 너무 실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내는 90에 비해 가죽을 조금 덜 썼다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100% 동일하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바워 앤 윌킨스 오디오 사양이 90에 비해 총 스피커 개수에서 스펙이 살짝 떨어지지만 일반인들이 과연 그 음질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저는 그저 고텐버그 홀 모드로 들으면 60이든 90이든 황홀하게만 들리는 바퀴입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통에 한때 대기 기간이 2년까지 늘어났었고 6개월 미만 된 중고 매물이 신차보다 비싸게 나오는 우픈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원래 갖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호기심 때문에라도 더 가져보겠다는 오기가 발동된다죠. 팔리긴 했나 보더라고요. 신형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16년 기준으로 23년까지 볼보의 전세계 판매 실적은 약 133%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약 330%의 판매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증가세는 대박을 쳤지만 절대적인 판매량에서는 23년 실적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볼보 전체 판매량의 2% 남짓이기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강남 3구에 입점해 있는 마트에 줄 물량이 우선이지 저기 강원도 쪽에 있는 동네 슈퍼에 물량을 더 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나마 더 챙겨줬으니까 330%를 달성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못 기다리고 이탈하는 계약자분들이 거의 50%에 육박했었는데 이에 볼코는 계속되는 XC60의 대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24년형부터 한시적으로 XC60을 중국산으로 수입했습니다. S90 때는 좀 긴가민가 했었지만 중국산 XC60을 다수 검수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확실히 스웨덴산보다는 퀄리티가 더 좋다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산 XC60의 판매 과정에서 볼보 코리아는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S90은 중국산의 사양이 월등히 더 좋아졌음에도 가격을 600이나 인하했었는데 XC60은 사양이 동일한데 가격 인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50만원 인상을 했죠. 스웨덴산은 100만원 인상을 예고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왜 내 순서에서 갑자기 중국산이냐, 그런데 그걸 또 제값 다 주고 사라고? 당연히 계약 취소나 스웨덴산으로 받겠다는 고객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반응을 볼코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중국산 XC60은 남아돌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딜러사든 즉시 출고가 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볼코에서는 재고 소진을 위해서 뒤늦게 7년 14만 기본 보증이라는 수입차 업계 최초의 장기 워런티를 추가 혜택으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서 출고한 분들도 소급 적용이고요. 그동안 거의 7, 8년 동안 일절 프로모션 자체가 없었던 볼보 코리아의 판매 방침에서 처음으로 예외 프로모션이 걸린 건데 예전에 15년도 전까지는 보증이 3년 6만 킬로였다가 V40 크로스컨트리 출시 프로모션으로 이 차량에서부터 5년 10만 보증이 적용되었고 이후 전 모델로 확대 적용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 XC60 중국산에서 처음으로 7년 14만 보증이 걸린 건데 앞으로 볼보의 판매가 국내에서 시큰둥해지면 내걸릴 프로모션은 7년 14만이 될 것 같네요.
볼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죠.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 이런 볼보 자동차의 철학. 볼보는 신형 XC90이 나온 이후부터 다른 시리즈 모델의 풀체인지 모델을 줄줄이 선보이면서 볼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계속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XC90의 괜찮은 구성과 디자인이 60과 40 시리즈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기대감 같은 거였죠. 여기에 효과적인 PPL 마케팅, 할인 없는 판매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긍과 공감, 그리고 보너스처럼 얻어걸린 아우디 폭스바겐의 몰락까지 겹치면서 볼보는 소위 리즈 시절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상품성의 수명을 연장시켜줘야 할 시점에 사양의 보강이 아닌 원가 절감이라는 뒤로 가기 행보는 정말 큰 실망감을 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전기차로 올인할 거라 내연기관 차량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We are determined to be the first premium car maker to move our entire portfolio of vehicles into electrification. 그럼 전기차 모델이라도 신속하게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연스레 전기차 쪽으로 끌어가면 되었을 텐데, 현재 그 전환의 선봉장이었던 EX90이 최근 비로소 본격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최초 선보인 지 2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브랜드에서도 많은 신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에 신차 효과를 누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스터 에그처럼 잠깐 그림자만 비추었던 EX30이 먼저 출시가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는 OS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고, 물리스위치 부족으로 인한 주행 중 모니터 조작이 너무 잦아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핸들 스위치의 먹통 현상 등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좁아도 너무 좁은 뒷좌석 공간은 상당한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모델 연식이 25년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EX30은 벌써부터 외관 디자인이 일부 수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D필러에 들어갔던 측면 모델 레터링이 없어지고 후면 통상적인 위치에 엠블럼으로 붙여지게 됐고, 핸들 스위치 디자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런 게 겨우 단 1년 만에 바뀔 정도로 최초 상품 계획 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 제품 검증이 허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EX90, EX30 모두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고 넘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 취합해봐도 EX90에서는 라이다와 헤드램프, 인포테인먼트에서만 감동이고, EX30에서는 오직 디자인만 보이고, 그 외 요소에서는 저게 다야? 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인상만 받았습니다. 때문에 향후 나올 90 이하의 하위 모델군의 전기차에서는 생긴 것만 기대가 되고 나머지 사양은 뻔히 예측이 되기에 별 기대가 안 되네요. 확실히 지금의 볼보는 10여 년 전의 볼보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CEO가 바뀌면서 볼보의 조직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차가 변화되어가는 과정만 보면 확실히 볼보 브랜드의 기조가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볼보에게 지난 10년이 브랜드 역사상 최고의 리즈 시절이었다고 회고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두 모델은 둘 다 투도어죠. 그런데 이 투도어가 정말 운용하는데 까다롭기 그지없는데요. 좀 수월하게 내리고 타려면 문을 상당히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근데 일단 문이 엄청 무겁습니다. 게다가 왜 문 열 때 보면 도어가 중간에 한 번씩 걸리는 지점이 있죠. 앞도어는 보통 두 지점에서 걸리고 뒤에는 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문을 꽉 잡고 서서히 열지 않으면 문의 무게에다가 첫 번째나 두 번째 걸리는 지점 근방에서는 문이 알아서 더 열리기 때문에 자칫 옆차에 본의 아닌 문콕 테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두 모델을 잠깐씩이라도 몰아볼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이 도어 운용의 까다로움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 주차장에서는 그래서 내릴 때마다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C70 광고의 한 장면인데요. 아무리 막 나온 신차라도 저렇게 색깔도 같은 두 대의 차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상당히 쪽팔릴 것 같은데, 그걸 무릅쓰고 영상에서 나오는 두 여자가 서로 파트너 스와핑을 하려는 건지 컨셉을 서로 바꾸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시에 그 사이의 루프는 여닫는 동작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볼보 C70은 여닫을 때 반드시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There's the freedom to change your mind and to change it back again. 볼보의 전동 럼버 기능은 14년 하반기 생산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들어간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에 따라서 TPMS 기능의 의무 장착은 15년 1월 출고분부터였는데, 그래서 14년 11월 즈음에 한날 한시에 S80 두 대가 들어왔는데, 한 대는 TPMS와 전동 럼버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한 대는 둘 다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색상이 서로 달라서 기존 들어와 있던 재고와 새로 들어온 컬러의 재고가 마침 같은 날 출고되던 상황이었죠. 지금 같으면 뭐 난리 날 상황인데요. 그때는 그냥 다들 쉬쉬하면서 복불복으로 출고시켜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델이 매년 연식 변경될 때마다 옵션표를 정리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식 옵션표는 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16년 S60 T5 출고할 때였을 건데요. 볼보 코리아가 발행한 공식 옵션표에는 T5 RD는 물론 T5 서멈에도 이중 유리가 적용되었다고 옵션표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검수 때 보니까 그냥 기본 유리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고, 측면 유리를 모두 이중 유리로 바꿔달라 또는 적절한 금액적 보상을 해달라 해서 딜러사에서는 후자에 100만원을 제시했고, 구매자분은 후자를 선택했었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코는 이 일 이후에 신속하게 옵션표를 수정 배포했죠. 국내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17년씩부터죠. 이 준비 과정에서 볼코에서는 인스크립션과 모멘텀 사이의 옵션을 차별화해서 본사에 오더를 넣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모멘텀에 스마트 엔트리 관련 기능이 몽땅 빠져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모델부터는 다시 다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멘텀은 많이 들어오는 차량이 아니고 애초에 권하지도 않는 트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타격은 전혀 없어서 그나마 큰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간혹 내 차는 분명 사이드미러도 ECM 미러인데 옆차선 차량의 상향등에 미러가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이 감광 센서가 실내 룸미러에 들어가 있어서 이 센서가 먼저 강한 불빛을 받아 실내 룸미러가 어두워질 때 비로소 사이드미러도 같이 어두워지는 작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킵니다. 유이 땅. 따라서 뒷자리에 누가 타 있거나 후방 썬팅이 너무 진하다 그러면 사이드미러 감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형 볼보에 들어간 아날로그 계기판이 저렇게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계기판을 뒤에서 백라이트 형식으로 밝혀주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저 위치에서 라이트가 계기판을 직접 비춰주기 때문에 저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구형 볼보에서 유일하게 이런 게 북유럽 스타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였죠. 여튼 자연스러운 입체감과 명암 차이가 너무 이뻤습니다. 과장님, 제 차 앞에 안개가 한쪽이 나갔나봐요. 신형 모델 출고 고객분들에게 정말 많이 받았던 질의인데요. 코너링 라이트죠. 정차할 때 무심코 핸들이 센터가 아닌 상황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차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거나 편의점 들어갔다 나와서 저걸 보고 전화 주시는 분 정말 많았습니다. 볼보의 후양 안개등은 한쪽만 들어옵니다. 구형에서는 양쪽 다 들어오는 모델도 있었지만 지금 신형은 좌측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죠. 이게 좌측인 이유는 우리가 우측 통행국가이기 때문이고 갓길 정차가 우측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좌측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보는 차량 관련 액세서리 비즈니스를 정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출고할 때 진심으로 추가 지출해서 장착할 만한 게 딱히 없을 정도인데요.
그 모든 고만고만한 액세서리 중에서도 제일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던 제품은 바로 머플러 엔드캡인데, 저렇게 브릿지 형태로 뒤에서 보면 쿼드, 4발 형태로 눈속이 많은 액세서리였습니다. 지금은 달고 싶어도 못 달겠죠. 역시 아리익스프레스. XC 시리즈는 볼보에서는 SUV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유래는 원래는 크로스 컨트리를 의미했죠. V70 XC가 바로 그 시발점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나온 볼보 최초의 SUV가 XC90이란 모델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V70 XC란 이름은 XC70으로 개명을 하게 되죠. 자, 볼보에서는 크로스 컨트리 스타일과 SUV를 모두 XC란 이름으로 묶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두 개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하지만 XC60이 나오고 이게 대박을 치고 세상이 SUV에 주목하면서 볼보도 이에 따라 XC를 SUV를 표명하는 모델로 그 정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XC70이 표방했던 크로스 컨트리는 CC라는 네이밍으로 하려 했는데 실패했죠. 그냥 자연스레 V60, V90 크로스 컨트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볼보 네이밍 규칙의 최대 삽질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의 호명과 C40 모델명에 있었습니다. 모델 연식에 따라서 저렇게 이름이 오락가락했죠. 그리고 XC40의 쿠페형 스타일을 C40이라고 이름 붙여 출시했는데, 원래 볼보에서 C는 쿠페를 의미하고 투도어인 모델에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4도어 쿠페형 SUV에 C라는 이니셜을 쓴 거죠. 그냥 XC40 쿱 퓨어 일렉트릭 하면 될걸. 이 두 가지가 그동안 볼보에서 보아왔던 네이밍의 최대 오점이었다고 봅니다.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볼보는 이제 장명법을 매우 심플하게 정리할 예정인데요. 시작의 E는 당연히 전기차의 E를 의미해서 SUV는 EX, 세단은 ES, 외건형은 EV, 쿠페형 디자인은 EC.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뒤에 크로스 컨트리라는 서브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여 먼 훗날 세단 컨셉의 투도어 쿠페형 모델이 나온다면 세단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작을 테니까 비어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EC80 정도로 사용하면 되겠죠. EC40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EC60 모델과 크로스 컨트리 모델도 기대해 볼 법 하겠네요.